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유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는 간단하게 드리면, 원래는 이제 그 음악을 좀 하다가 늦게 취직을 하게 됐고요. 그게 한 2018년 정도 됐었고, 지금은 이제 청년 정책 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소셜 벤처라던가 아니면 스타트업 이런 데를 오가면서 커리어를 쌓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청년 정책을 좀 더 본격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캠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이 발표는 사실 한 3년간 정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제 경험 중심이다 보니까 약간 이론과는 조금 이론 바탕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시간 관계상 3부는 생략할 수도 있고 한번 보고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는 정치 개혁이고요. 2부는 교육과 산업은 사실 같이 공부도 하고 해보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 개혁 파트. 네, 그에 앞서서 제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왜 더 이렇게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는지는, 물론 개인적인 어떤 계기도 있지만, 청년 정책이 정말 중요한 거는 4가지 이제 학력, 취직, 주거, 결혼과 같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4대 과업들이 이제 청년기에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4가지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기회들이 너무 부족한 상태가 지금 크게 이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는 교육 개혁만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산업까지 같이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좀 크게 구조 개혁이라는 좀 거창한 아젠다를 들고 왔는데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이번 대선에 캐스팅 보트라고 하면 2030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참 이 2030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캐스팅 보트에서의 2030 중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대남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대녀는 좀 과소대표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 2030, 특히 이대남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이제 뉴스를 보다가 20대 여성들 원룸에 쓰레기 집이 이제 고독사 문제 때문에 이제 기사화가 됐는데, 이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대남일 가능성이 높은 댓글러들이 그건 그냥 더럽고 게으른 거다, 또는 이거는 저런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다 가라, 이런 아주 충격적인 악플들을 달고 있는 걸 보고, 어떻게 이 고독사라고 하는 이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댓글을 달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단초를 발견한 것은, 이 옆에 있는 요 책은 뭐냐면,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요새 이대남들이 가장 핫하게,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약간 정신적 멘토로까지 여기고 있는 그런 하버드대에서도 이제 심리학과 교수이기도 했고, 토론토 대학교 교수인가? 그런데 그분이 쓴 책에서 보니까 세상을 말하기 전에 방부터 청소해라 요런 메시지. 예를 들면, 그리고 그 방을 또 아름답게 꾸미고, 항상 최고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약한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좀 강한 보수적인 약간 기질을 갖고 있는 그런 멘토 역할을 자처하는 조던 피터슨의 책을 보고, 이대남이 좋아하는 것들이 아마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좀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2016년 촛불혁명 당시만 해도 저희가 같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함께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서 이제 박근혜 탄핵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함께 아파하고 광장에서 이제 또 하나였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독일의 어떤 일간지를 보면
그럼 미국과 유럽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런 시기가 2016년이면 사실 저희 뭐 6년도 안 된 거죠. 근데 이 사이에 왜 이렇게 많은 이렇게 갈등이 생긴 걸까를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주요 미투 사건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성들의 분노가 이제 페미니즘으로 집결이 된 게 처음인 것 같고요. 그 후로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요게 이제 중앙일보에서 25일에 발표된 신문 기사인데 거기 보면 이제 성별 연령대별 정책 이념을 분포를 보면요. 저희 18세에서 29세 사이의 분포가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을 보면 남성과 여성이 진보와 보수 간의 그런 스펙트럼이 겹쳐지지 않고 분화가 돼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30대나 40대는 좀 비슷비슷하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저희가 이제 보면은 약간 보수를 대변하는 쪽은 이제 이준석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진보 쪽에서는 뭐 지금 이제 신지혜 씨는 다시 국힘에 갔다가 뭐 어떻게 좀 상황이 좀 이상하게 됐긴 했지만 여기 이제 미투 사건 당사자들 분들, 특히 이제 장혜영 씨 같은 분은 진보 쪽에서 이제 여성들의 분노를 대변해주고 있고, 이준석 씨와 가끔 이제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좀 재미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준석 현상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청년 영입 인재는 항상 있는 일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에 대항하기 위해서 2030을 많이 이제 소환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민주당에서는 미래당사 뭐 블루소다를 만들어서 많은 청년들을 좀 불러들이고 있고 하지만, 저는 사실 민주당이 좀 핵심을 놓쳤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국민의힘은 이제 공채 방식으로 청년들을 모으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이 또 추천하는 방식에 의해서 그냥 영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2030들이 그렇게까지 이제 인상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채 방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왜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을까를 보면 크게 이제 제가 최근에 조금 관심 있게 본 책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다 보지는 못했고요. 근데 첫 번째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이런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 내부 폭로 사건이 있었잖아요. 프랜시스 하우건인가? 그 사람이 얘기한 거에 따르면 알고리즘 자체가 좋아요 중심으로 클릭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양극화될수록 페이스북은 더 유리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들이 그 자신들의 이제 잠재적 소비자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양극화된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이제 또 대중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고립의 시대 같은 경우는 이 고립 사회야말로 또 이런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포퓰리즘이 득세하기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세 번째에 대해서는 이 정치적 올바름, 특히 PC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제가 조던 피터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대남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페미니즘 중에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아마 PC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PC는 사실은 뭐 정치적 올바름은 좋죠. 근데 이것을 좀 너무 마이크로 매니징 하면서 미세한 현미경을 이제 들이대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제 강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재미있었던 것이 이제 이대남을 좀 옹호하는 소위 그 작가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약자의 게임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피해자 멘탈리티를 너무나 경쟁을 한다. 이걸 가지고 상대를 억압을 하는 것 같다. 오히려 피해자 멘탈리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약자의 게임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이 이대남과 이대녀를 각각 대변하는 정의당과 그리고 그 국힘이 각자의 어떤 그 정치적 지분을 위해서 또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 페미니즘에서도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약자일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대남들 중에서도 약간 어떤
그 불평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그리고 분노가 더 있는 그런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약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로 약자들끼리 혐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대안은 항상 우리가 뭐 잠재적 가해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실제로 정의당이나 어떤 여성단체에서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분위기는 주고 있다, 그런 약간 혐오는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섀도우 복싱을 하지 말고 분노의 정확한 타겟을 정하자. 예를 들면 작년에 재작년이었나요? 제가 이제 그 손정우 N번방 사건 때문에 규탄 집회를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 사법부 재판도 같이 제가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 여성분들은 이렇게 남성 혐오를 가진 분들이 아니고 그냥 보통의 여성분들이었고, 그분들이 분노한 이유는 그냥 보통의 남성이 아니라, 왜 사법부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남성이 더 많기 때문에 약간 그런 성적 그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그런 사법부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제 가해자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페미니즘을 걸고 뭔가 확전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제는 앞으로는 이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페미니즘 마케팅이 꽤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 마케팅의 수혜자들은 사실 이제 트위터에서 본인의 책이나 이런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의 트위터에서 항상 분노를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또한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여성의당에 계신 분들도 있었고, 일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분들은 책임은 지지 않고 수혜만 입었던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도 좀 자성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가져간 수혜만큼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그 죄가 없는 여성 2030 세대가 불필요한 그런 혐오를 받지 않도록 좀 자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요 세 번째 그림은 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인이 되셨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근데 그 이분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분이 소개되기를 되게 좀 약간 힙하게 조금 포장해서 소개된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연방 대법관에서 유명해지고 더 이제 사람들이 지지를 얻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사실은 그 아내와 사별하고 이제 아이를 홀로 돌보는 아버지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그 판결을 이끌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페미니스트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포용적 페미니즘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페미니즘을 두고 우리는 지금 어떤 페미니즘이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의 대표격이 되었는지를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일단 저희가 현재 지금 2030을 호명하기 위해서 정치 쪽에서 아주 많은 이제 구애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치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독일의 사례를 보면 이미 11학년, 13학년 때부터 이제 학교 강당에 선거 유세를 하고, 이런 종교단체나 정치단체, 정당, 노조, 세미나 이런 데 참여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결석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 정도까지 이제 보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4세 때부터는 이제 정당 소속 청년에 가입할 수 있고,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치하는 청년들을 보면 소위 정치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사실 자기의 기회가 왔을 때 586 기득권과 마찬가지로 행동을 하지 않게 하려면 그 사람들의 생계가 보장이 돼야 되고, 정치를 하면서 이 정치의 전문성도 그 존중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중을 받는 환경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이 부분을 바꾸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대안은 사실은 저는 이 청년들이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저는 그게 오히려 반 이상이라고 보고 생존 경쟁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 이 기회를 더 늘려줘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교육 산업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세 번째 대안인 거죠. 근데 이 세 번째 대안을 얘기하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지금 현재 2030들이 이제 젠더 갈등에 집중을 하는 동안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실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을 하고 이제 G5를 목표로 하는 단계까지 왔지만 사실은 그 아래 이제 이면에는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지역 불균형 발전 등 많은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국제 이제 뭐 밸류 체인 같은 게 저희가 재편성이 되고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 수출 국가에서 이득을 보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서비스업 중심의 혁신 국가로 재창출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는 더 득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이제 생존 경쟁이 이제 심화되니까 저출생, 고령화 때문에 이제 저성장 시대까지 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대로 가면 잠재 성장률은 거의 0%에 가깝고 이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더욱더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미중 패권 전쟁, 코비드-19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탄소 중립, 그리고 디지털 전환까지 저희에게 닥친 이 새로운 위기들 우리는 지금 이것들을 같이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또한 저희의 이제 가장 요새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디지털 에너지 대전환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맨날 뭐 말은 많이 듣는데 경험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을 한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미스매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문계 대학을 졸업을 하면 문과대학 같은 경우는 졸업해도 25%만이 취직을 합니다. 나머지 75%는 바로 취직이 안 돼서 다른 본인의 기술을 뭐 배운다든지 다른 경험을 쌓지 않으면 취직 못하는 현실이 되어온 거죠. 또한 이제 전기차로 물갈이가 되면서 지금 제주도에 여행 많이 가보셨을 텐데 소카나 이런 그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장장 5%까지 벌써 보급률이 달성한 건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대전환적인 측면에서 보면 되게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이에도 또 이제 이면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 내연차를 정비하는 정비소가 59곳이 폐업을 했고 이를 이제 퍼센티지로 따지면 12%가 감소한 거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교육 접근성 면에서 보면 이 공급방 계급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교육의 접근성이 낮아질수록 이 교육 환경에 따른 격차가 입시 격차로 이어지고 노동시장 격차로까지 계속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공교육 실패가 되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저희가 이제 제 경험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에 제가 첫 취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졸업을 12년 만에 하고 내가 이렇게 졸업을 하긴 했지만 이 나이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찾았던 방법이 뭐였냐면 서울시 동부기술교육원이라는 곳을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은 이제 서울시에 한 4개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서부, 뭐 남부, 동부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네, 중부가 한남동에.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그 기술교육원이 있고 또 다른 비슷한 경우는 뭐가 있냐면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취업 성공 패키지는 이제 보통 내일 배움 카드라고 하는 카드를 발급을 해서 거기서 이제 교육비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취업 성공 패키지랑 같이 그 사설 학원인데 거기서 인증을 받은 학원에 가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학교에서 그 정부에서 주는 그 지원금으로요. 근데 이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서울시 동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학교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각 담임제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고, 그냥 뭐 다른 사설 학원에서도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좀 더 이제 약간 도제식 교육처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관리가 조금 소홀하고 아무래도 출석률 같은 부분도 훨씬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들어갔던 이유는 동생이 이제 이런 스케치를 잘 하는 캐릭터를 잘 그렸었는데 아날로그로 그냥 스케치북에 그리니까 제가 이거를 디지털화 해주고 싶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을 배운 거죠. 그래서 이게 결과물이 이렇게 됐고요. 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까지 끝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한 5개월 만에.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취업을 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동생에게도 같은 거를 추천을 했었고, 근데 이제 동생은 그때 이제 이 시기가 있어요. 이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학원, 기술 학교 같은 경우는 딱 그 접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치게 되면 그냥 사설 학원이나 이런 취업 성공 패키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동생은 이 취성패를 신청을 하게 됐었고요. 근데 보니까 너무 많은 절차가 있더라고요. 학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거기서 이제 상담해주는 사람이 있긴 한데 고용센터에 심의를 하고 지정 확인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에 내일배움 카드 발급 요청하고 뭐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하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 열심히 해서 됐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내일배움 카드가 등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좌절을 한 케이스가 있었고, 또한 이제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생에게 이걸 상담해주던 그 학원 소속인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계약직이다 보니까 중간에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일관성이 없는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좀 청년 정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구나. 왜냐면 이제 신청주의 복지라던가 이런 단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이제 취업을 했던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인데 뭐 이제 현대나 제네시스 같은 그런 클라이언트를 갖고 있는 기업 이벤트를 기획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취직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이런 격차가 있구나라는 걸 너무 여실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대기업이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기업 이벤트를 발주를 그쪽에서 하면 저희가 RFP라고 해서 Request for Proposal, 그래서 우리한테 제안서를 내라 하면 약간 오디션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5개의 기업이 서로 경쟁 기업들이 들어가서 제안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 PT를 하고 되는 기업만 그 수주를 하고 돈을 받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냥 자기네가 한두 달 동안 그거를 여러 명의 직원들과 했으니까 한두 달 정도 하면은 1,000만 원 넘게까지 이제 그 직원들의 월급까지 따지면 투자를 하는 셈인데 그걸 전혀 이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그 수주한 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제출한 것도 각각 아이디어를 훔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 그래서 대기업은 앉아서 그냥 셀렉트 하면서 정보를 다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영세한 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한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가 52시간제를 이제 시행을 했잖아요. 근데 그 52시간제가 유예 기간이 있어서 몇 명 이하인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2년 뒤부터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거기에 이제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보통 본인들이 이제 회의가 끝나서 이제 그 미션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는 그때부터 또 야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라던가 좀 사회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대전환이 또 이제 일어나면서 저희 기업에도 또 위기가 왔었는데요.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완전 거의 망한 기업 이벤트 회사가 엄청 많거든요. 또 뭐 어떤 점이 있냐면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평창 올림픽이나 그 판문점에서 했던 그런 행사를 보시면 디지털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현란한 뭐 드론도 있고 이런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하면 디지털화된 어떤 그 프로젝터가 쏘는 그런 고해상 화질의 그런 거의 아트 수준에 가까운 것들이거든요. 그런 이제 퍼포먼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기술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좀 투자를 많이 해서 혁신을 이룬 그런 기업 이벤트 회사들은 승승장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원래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뭐 5시 넘어서 전화가 와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좀 본인들이 좀 괜찮은 회사다. 그러니까 저런 특별한 기술이 있다, 유일무이한 기술이 있다 이러면 본인들이 이제 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이라던가 어떤 혁신이 정말 중요하다. 중소기업에서 그런 거를 제가 좀 느끼게 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일하다가 조금 현타가 와서 이제 중소기업에서 일 못하겠어. 그래서 다음 제가 들어갔던 회사는 사실 스타트업계였는데요. 스타트업계에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어떤 점이 있었냐면 제가 들어간 곳은 좀 운 좋게 그 스파크랩이라고 하는 그 엑셀러레이터가 이제 스타트업들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곳인데 거기서 데모데이라는 걸 해요. 그럼 데모데이라고 하면 각 이제 스타트업들이 본인들의 이제 기술들을 설명하고 셀링을 하는 거죠. 본인들을. 이제 그런 이벤트에 저희가 참여하기 한 3달 전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 회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되게 많은 그 급박한 이제 현장들을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스타트업을 보면 네카라 쿠베당토 많이 들어보시죠? 근데 네이버, 카카오, 라인, 그 다음에 쿠팡, 배달민족, 당근마켓, 토스. 예. 여기는 이제 거의 대기업 수준이죠. 이제 서로 연봉도 엄청나게 막 끌어오려고 경쟁을 하는데 대기업보다 더 어떻게 보면 많이 해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서 본 부분 중에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은 뭐냐면 제 밑은 아니죠. 저는 이제 전 마케팅 쪽에 있었고 다른 뭐죠? 코딩하는 개발자가 주니어가 들어왔는데 그 친구는 이제 이대 문과를 졸업한 친구였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어떤 그 코딩 스쿨에 몇 달 정도 다녀서 그걸 가지고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75%에 해당하는 문과 학생들은 그냥 취직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본인들이 거의 뭐 4천만 원, 거의 졸업하면 4천만 원이 들잖아요. 대학교 등록금이. 그거를 내고서도 부족해서 또 뭔가를 배워야 한다는 이런 너무 이제 모순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나중에 좀 더 좋은 포지션에 가려면 뭘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대부분 뭐 패스트 캠퍼스나 이런 좀 유명한 학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원들은 거의 뭐 그냥 이렇게 내일 배움 카드와 취업 성공 패키지에서 제외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높은 레벨의 기술이 필요하고 좀 더 커리큘럼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내일 배움 카드와 취업 성공 패키지가 그다지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좋은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유효한 취업 지원 정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타트업 경험이 또 좋은 것은 이 본인이 처음에 뭐 주니어 개발자나 뭐 이런 걸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창업을 또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왜냐면 그 경험들이 다 쌓여서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얻고 또 이제 실전 경험을 얻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투자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알 수 없는 일이 이제 스타트업계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갔던 스타트업은 이제 정치 스타트업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 기업의 미션은 사람들이 좀 더 사회적인 경험을 좀 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경험을 할 때
시빅 해킹이라는 게 있어요. 시빅 해킹이라고 하면 보통 뭐 코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오는 이제 걸 말하거든요. 그런 작업을 좀 그러니까 더 많이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계단 정복 지도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외출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갈 곳에 여기에 계단이 있는지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왜냐면 지금 네이버 맵이나 카카오 맵에는 그런 걸 지원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지? 그냥 한 명이 가서 수많은 몇만 개의 빌딩을 돌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앱과 비슷한 뭔가를 만들어 보자. 뭐 예를 들어 그런 거를 만든다거나, 이 우측에 보시면 이제 지방선거에 나가는 청년 정치인들을 위해서 만든 스타트업이죠. 뉴웨이즈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을 보면 사실은 그 기성세대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는데 이미 공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포텐셜에 비해서 너무 기회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공교육이 이 청년들의 역량 강화의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도록 좀 전면적으로 개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요자 중심의 커리큘럼을 만들자라고 제가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데, 이 수요자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교육을 받는 사람은 학생이니까 학생, 그리고 기업도 왜냐면 본인들이 그 사람들을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수요자가 전 두 파트라고 봤고, 이 수요자 중심의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넘어야 할 장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교피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코딩 교육, AI 교육, 문재인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실제로 보면 별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수라고 하는 게 한 시간당,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 코딩 1시간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 할 때 그 시수를 말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한국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코딩 시수가 17시간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 아니요. 17시간이요? 1년. 1년에? 네. 1년 17시간. 너무 좁잖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연 70시간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막혀있는 부분이 바로 사실 뭐 자신의 어떤 그런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 무자비하게 그렇게 또 할 수 없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혁신 역량을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저희가 이 부분이 막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대선 캠프에서도 공약을 보면 이런 부분은 사실 기득권들의 저항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고 오는 데가 별로 없어요. 물론 하겠다고 하는데 뭐를 줄이고 대신 이걸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일부러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또 이제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정년 퇴임하기 전까지 조금 안주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강의 평가를 이제 이대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정없이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그런 커리큘럼이 많이 발전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학생들이 본인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뭐 학생 이사제라던가 학생이 이제 교수 임용권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라고 제가 이제 캠프에 있는 분들, 교육분과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그걸 하는 곳은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 대학 같은 걸 보면 옛날에 그 파리 대학이 중세시대 때부터 본인들의 그런 우리 노조 만들듯이 조합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수와 학생의 조합이 있었는데 그런 전통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걸 도입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예 그냥 그래도 저희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수요자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대학을 4년제를 나오는데 우리 회사에 오려면 또 뭔가를 배워야 되는 거죠. 본인들이 또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이런 이제 미스매치 부분은
결국은 그러니까 산업과 학계가 같이 협력하지 않는 이상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삼성에는 이미 이런 대학이 삼성대학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뭐 반도체라던가 특정 기술에 대한 이제 특화된 대학인데 뭐 성균관대학교가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랑은 좀 달라요. 예, 별개로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삼성에서 고졸인 친구도 가서 거기서 이제 학점을 따서 대학 증명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삼성밖에 그런 데가 없고, 예를 들어 뭐 카카오 대학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사람들의 이제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그냥 아이디어 차원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하자. 우리가 지금 나와서 취직도 못 하는데 이렇게라도 하면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피테크나 경기도 미래기술학교 같은 것도 보면 결국은 아예 이 공교육에서 만드는 그런 커리큘럼 자체를 그 산업과 그냥 같이 붙어서 커리큘럼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동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더 이제 확장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근데 또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제가 아까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중국이랑 이제 한국의 초등학생 시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컴퓨터 공학과가 지금 제일 중요한 과 중에 하나잖아요. 왜냐면 뭐 이제 코딩이나 뭐 그런 관련해서. 근데 스탠포드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몇 년 사이에 그 한 150명에서 한 750명? 겨우 한 5배 이상으로 이제 정원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가 아무래도 그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균형 발전 때문에 그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겨우 한 75명까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냥 정원을 무턱대고 또 늘릴 수 없는 부분도 이해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 수도권이 너무나 팽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결국은 지역 균형 발전을 하면서 같이 또 나아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구조개혁을 말씀드렸냐면, 이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같이 연계가 돼서 들어가지 않으면 한쪽만 이제 풍선 효과처럼 또 이제 부작용이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김경수 도지사가 이제 예전에 했던 USG 지역 공유 대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대학이 결국은 그 지방 그 안에 있는 그런 기업들과 상생 생태계를 이제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또 최근에 이제 재밌었던 부분은 애플이 한국에서 그 앱 개발자를 키우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센터, 그러니까 R&D 개발센터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럼 지방 중에 어디를 할까 하다가 보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포항에 이제 포스텍이 있으니까 거기를 낙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지진이 또 일어났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타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애플이라면 좀 생태계 좀 제대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좀 기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애플이 이런 걸 뭐 CSR이라고 해서 사회 공헌을 위해서 이제 기업들이 하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부분을 좀 더 본격적으로 좀 권장하는 그런 풍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산업 대개혁에서 마지막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불공정 격차를 줄여야 된다. 이게 없으면 결국 계속 중소기업에 있던 인력들은 다 유출을 하게 되고, 중소기업은 계속 본인들의 이제 인재가 유출되기 때문에 혁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려면 제가 이제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이제 IP라고 해서 지재권과 관련된 뭐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재권이 있을 텐데, 그런 산업들은 특히나 비딩을 하면 리젝션 피를 좀 이제 받게 해주자. 이제 그 비딩에서 떨어져서 수주를 하지 못하더라도 약간 일정 부분을 이제 그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건축이나 다섯 가지 분야는 이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더 보급이 좀 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평창 올림픽에서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하는 현란한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뭐 드론 기술이라던가, 이런 뭐 여러 가지 디지털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어떤 중소기업이 나도 저런 거 배워서 우리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요. 이거를 이제 정부 쪽에서 지원을 좀 한다고 하면 이 접근성을 무조건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혁신을 본인들이 할 때 지원을 좀 더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때 저희 그 사장님이 저에게 이 부분을 알아보라고 했었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모든 그 대선 후보들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확실히 정책화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포괄임금제가 지금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52시간제를 해도 포괄임금으로 하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워라밸이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은 가면 워라밸을 무조건 포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이 지금 팽배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가장 큰 포인트는 그렇게 결국은 이런 기존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 뭐 교피와 관피와 모피와 많을 텐데 이분들이 꼭 어떤 개혁을 할 때 꼭 걸려요. 왜냐면 본인이 이걸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양보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뭐 이유 없이 그렇게 해줄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뚫기 위해서는 결국은 청년들이 뭉쳐야 된다. 청년들이 뭉쳐서 지금 이거를 개혁을 너네가 해내라 라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젠더 갈등이 우리가 이걸 방해하고 있다라는 점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뭐 캠프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캠프 활동을 하는 건. 근데 이제 캠프 정말 많은 애로사항이 꼽히고 생존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정글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숟가락을 들고 어떻게든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느끼는 점은 뭐였냐면 일단 저는 청년 정책을 담당하러 갔었는데 정말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어떤 뭐 박사라던가 교수 뭐 이런 게 아니고 고작 해봤자 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서 일해본 경험이 다인 사람인데 물론 저는 그런 경험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현장의 목소리를 나는 꼭 이 사람들 들려줘야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어떤 정책을 만들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공약으로 입법화가 가능한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처음에 아예 그냥 정책본부에서 필터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내가 좋은 이상적인 아이디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느 부분의 법률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그쪽 업계에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현장 지식이 없으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헛수가 되는 거야. 그 공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시간이. 그래서 저는 이래서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 다 거의 다 입법가,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 뭐 그쪽이 될 수밖에 없구나. 왜냐면 그분들은 그쪽에 진입 장벽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또 전문 분야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캠프를 하면서 청년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시작을 해야겠다. 그냥 무턱대고 뭐 어디서 학생회장 했고 뭐 이런 경험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사실은 물론 이제 그 자체의 과정을 배우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결과는 못 낼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점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0대 후반인데 벌써부터 교수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그쪽 업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정치를 위해서는 이런 사전 지식 같은 게 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지 이제까지?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어쨌든 지금 저희 정책본부도 586 분들이 거의 90%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답답함은 뭐냐면 제가 이제 지원한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행정 칸막이 효과, 그러니까 행정 칸막이 현상을 타파하고 일이 되게 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저는 그걸 기대를 하고 갔는데 결국은 또 정책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그 후보의 결을 뭐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과정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정책이 필터링 되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나 이제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있는 캠프는 그 정도인데 다른 캠프는 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 부분에서도 아까 제가 스타트업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효율이거든요. 그래서 뭐 에자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G-I-L-E. 에자일하게 한다는 거는 결국은 그 펑션, 그러니까 기능 위주로 각각의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그 프로젝트에 잠시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고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저희 입법가가 아닌 전문가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캠프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교수나 이런 사람들도 본인이 그 입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법안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이 법안으로 되려면 어떤 법을 고쳐야 될지를 아는 교수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혼자만 끙끙 앓면서 여러 명 데리고 그냥 헛수고를 하는 것 대신에 예를 들면 아이디어를 초안을 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면 그냥 사법지원단을 붙여줘서 그거를 빨리빨리 진도를 빼고 그거를 하는 게 왜 그렇게 못하지? 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A/B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스타트업에서 보면.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거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애매해. 그럴 때는 A, B를 둘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A가 해봤더니 더 낫다. 그럼 그걸 가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뭐라고 하죠? 용역 발주를 하잖아요. 그 2년 동안 이게 될지를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를 하고 그 문제가 이미 또 다른 양상으로 변질돼 있을 때쯤에 결과가 나오고 그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A/B 테스트라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기본소득도 부분 기본소득을 A 테스트로 하고 B는 그 보편이 아니라 선별로 해보고 해서 뭐가 더 맞는지 해서 맞는 걸 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이제 파격적인 그런 혁신이 정치에도 들어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혁신적인 방법으로 정치를 또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그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만드는 입장에서는 수요가 예측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에 자꾸 고착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을 고치려고 하면은 사실은 지자체가 뭐 평생학습 대학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그거를 다 그 수요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캠프에서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약화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제안 중에 하나는 그런 지자체 평생학습 대학을 만들자라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스웨덴에서 이제 콤북스라고 하는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람이 뭐 취업을 하는 구직생뿐만이 아니고 중간에 경력 단절한 사람들 그리고 그 회사에서 갑자기 디지털 전환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잘린 분들 그런 분들도 다 수요자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자기 동네에 있는 이제 평생 학습 대학에서 본인이 재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고 제가 또 눈여겨봤던 부분은 제가 이제 2019년 청년 비서관 경기도에서 이제 그 경기도지사가 노스펙 비서관 그러니까 공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원해서 1차를 붙었었는데 그때 냈던 정책 중에 1, 2, 3이 있는데 1, 2, 3 중에 2번이 이제 실용지능 주치의라고 해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 정말 다양한 게 많은데 다양한 재능이 있는데 그거를 좀 공교육에서 이거를 배울 수 있게 하려면 이거는 딱 생각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니까 그 수많은 걸 어떻게 매칭을 하냐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떠오른 아이디어가 우리나라 지금 요새 뭐 이렇게 광고하는 거 보면 숭고, 뭐 크몽 이런 걸 보면 사실 그게 그쵸? 그게 재능 매칭 플랫폼인 거잖아요, 일종의. 그런 방식의 곳에서 이제 바우처를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평가 제도도 이미 다 돼 있으니까 그거를 좀 일정 부분 반영을 해서 하면 어떨까? 그러면은 사실은 장소의 제약도 없어지고 시간의 제약도 없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 네이버용 카드를 쓸 수 있는 영역을 그런 데까지 확장을 해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학습비 지원인데 그 중에 그 제한을 두는 부분이 그런 바우처까지 포함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저희 아이디어가 오갔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수요와 공급의 매칭이 이제 유연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책도 사실은 플랫폼 정부도 누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쪽이 사실은 더 최적화에 가깝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제가 있던 거는 이제 학습비 지원에 대한 프로젝트여서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 되게 합리적인 부분인데 뭐 교육에 대해서도 교육학 박사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납두고 교사를 양성하는 수단으로서의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 안에서도 또 뭐 제도 개혁 분과나 이런 데서 교육부 없애야 된다 그런 논쟁으로 막 서로 싸우고 이게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저희 안에 있는 분도 교수가 되게 많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의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더 많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씨가 지금 물론 제가 이제 이준석이 혐오 코인을 조금 타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이제 잘하고 있는 부분은 기득권 본인 안에 이제 당내의 기득권과 저항해서 2030들이 그 본인의 그런 걸 투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한테. 그래서 결국은 페르소나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는 거. 그러나 민주당은 그런 걸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정의당도 일부 여성 유권자에게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 그런 점에서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페미니스트들도 자성을 하고 이런 분노를 가지고 그거를 정당화할 수 없도록 여지를 주지 않고 다시 새로 논의를 시작하는 지금 그때가 와야 된다, 빨리.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대선 국면에서도 지금 이대남이 뭔가 주도권을 쥔 것 같은 착각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려면 결국은 이 치킨 게임 그만두고 각자 다시 링 위로 올라와서 제대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당사 블루소다 뭐 그걸 만든 비용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물론 그런 장소적인 측면에서 합정이 아무래도 청년들이 접근성이 높은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결국 지금 선거 국면에서 선대위에서 가장 큰 의사 결정을 할 때 과연 청년들이 지금 제 몫을 하고 있나라고 봤을 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비전이라던가 가장 굵직굵직한 공약들을 발표할 때 청년들한테 같이 이렇게 뭐 윤독이나 이런 걸 할 때 거기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정책 공약 받는 사람만 데려갖고 본인들끼리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민주당에서는 그냥 구색 맞추기 하는 거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의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면 사실 되는 일인데 이게 아직 의제로 강제화 될 만큼의 어떤 동력이 청년들한테 이게 합쳐지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그냥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그 학생이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더니 이제 학생회장 출신이고 지금도 이제 청년 정책 네트워크인가 뭐 그런 데서 이제 일하는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 의견은 지금 학생회가 각 대학의 학생회가 너무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예전처럼 우리가 뭐 운동권 세력이 막 엄청나게 바로 정치로 연결되고 이래서 힘이 있던 지금 시대가 끝나서 이제는 학생회장도 별로 힘이 없다. 그리고 거기 그렇게 힘든 일을 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거죠. 돈을 줘야지 그러면. 취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참가비라도 줘야지.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아까 뭐 정치낭인 안 되게끔 정치로 생계가 되는 거랑 같은 맥락인데 결국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인재들이 들어올 일이 없는 거죠. 나 딴 데 가서 그냥 차라리 돈 많이 받고 그냥 대기업 가거나 뭐 스타트업 가면 되는데 왜 내가 정치하냐.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실.